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2002년부터 기다려왔던 단 한 권의 책, 행동경제학의 바이블, 생각에 관한 생각.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신작을 주로 많이 다뤘었는데 네. 오늘은 정말 고전 오브 더 고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인데요. 네. 제목이 되게 재밌지 않나요? 맞아요. 생각에 관한 생각. 생관생. 근데 이 네. 책이 진짜 유명한 책이어서 이것도 약간 뭐랄까 서재템. 꽂혀는 네, 있지만 네. 안 꺼내. 사피엔스와 함께 꽂혀 있는 뭐 그런 맞아요, 책일 맞아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두꺼운 책을 재밌게 설명할 수 있을까 좀 겁이 나서 네. 박성진 이현투자자문의 대표님이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과 책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 책이 좋을까 여쭤봤더니 생각에 관한 생각을 다루셨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다루고 싶었던 책이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나와주시면 너무 영광일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대표님 왜 생각에 관한 생각 얘기를 하자고 하셨는지요? 일단 뭐 책이 좋은 책이라서 뭐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투자라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이긴 하지만 결국은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되는지를 결정을 할 때 네. 이제 싼 주식을 가치 있는 주식을 싸게 사는 게 저 같은 투자자들이 하는 일인데요. 근데 이제 그 가치 있는 주식들이 왜 싸지고 또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깊게 파들어 가보면 우리 인간이 그런 가치 있는 주식을 싸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라는 게 이제 그 밑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라는 것도 결국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거에서 이제 투자가 시작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사실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뭐 거의 고전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는 책이 이 생각에 관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니엘 카너먼이 심리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책이잖아요. 조사나 연구 결과로 인해서. 그래서 심리학자가 왜 경제학상을 받은 건지 되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더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해서. 네. 사실 이제 제가 이 책 읽으면서 함께 좀 소개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온 책이 있는데요. 네, 그 마이클 루이스가 쓴 생각에 관한 생각 프로젝트라는 책이 있어요. 네. 원제는 뭐 원두잉 프로젝트라는 책인데 이 마이클 루이스라는 사람도 굉장히 좀 그 재밌는 책을 많이 쓰신 분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 금융위기 때 빅숏이라는 책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죠. 네. 그 책을 쓰신 분이 마이클 루이스고요. 그래요? 네, 그 전에는 또 굉장히 그것도 영화로 만들어졌던 책인데 머니볼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것도 이제 야구 프로야구단을 이제 가치 투자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서 이렇게 성과를 내는 이제 그 내용을 다룬 게 머니볼인데 그 책을 쓴 분이 또 이 마이클 루이스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마이클 루이스라는 분이 그 빅숏이라는 책이랑 머니볼이라는 책 쓰고 특히 이제 머니볼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그 머니볼이라는 내용이 사실은 그 우리 인간의 그 비이성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하나의 단편에 불과하다 이런 걸 이제 나중에 깨닫고 그래서 이제 좀 더 공부를 해서 이제 마이클 루이스가 이 행동경제학을 공부하고 쓴 책이 요 생각에 관한 생각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요 책을 보면 이제 이 생각에 관한 생각을 쓴 분이 다니엘 카네먼인데 사실은 다니엘 카네먼 혼자 연구한 게 아니라 그 아모스 트버스키라는 분하고 공동으로 연구한 연구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카네먼하고 트버스키가 어떻게 요 이론들을 만들어 왔는지 그 역사를 이제 쭉
설명한 책이요 생각에 관한 생각 프로젝트인데요. 한번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이 아까 넛지라는 책 말씀하셨는데 그 넛지라는 책을 쓴 게 리차드 세일러라는 분이 그쵸. 넛지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카너먼하고 트버스키하고 공동 연구를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리차드 세일러는 경제학자인데 그 이제 카너먼하고 트버스키랑 공동 연구를 해서 그 심리학에 있는 연구를 경제학적으로 끌어들인 분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세일러라는 분이고요. 그래서 그 심리학하고 경제학이 서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리처드 세일러가 이제 원래는 경제학자인데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그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을 하고 모든 이론을 전개를 해요. 근데 리처드 세일러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그걸 강의를 하면서 이건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좀 봐도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존 경제학의 한계에 대해서 스스로 좀 의문을 가지고 한계를 가지고 있던 차에 이 카너먼하고 트버스키의 연구 결과를 세일러가 접하고 또 생각에 관한 생각의 핵심 내용이 인간은 그렇게 꼭 합리적이진 않더라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인간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자주 하더라. 이제 그거를 이제 경제학에 끌어들여 가지고 행동 경제학이라는 걸 만든 게 리차드 세일러라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지만 경제학에 뭐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준 연구를 한 게 되는 거죠. 카너먼하고 트버스키가. 그래서 카너먼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리처드 세일러도 나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이 분야에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들이 많이 나오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를 잘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냥 인간은 합리적이다라고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더 싼 거 사려고 그러고 더 좋은 거 사려고 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합리적이지라고 70년대까지는 그렇게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정말 실험적으로 밝힌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여기서 제일 재밌는 게 시스템 1과 시스템 2인 것 같아요. 네, 그 개념을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들어보신 분들에게도 한 번 더 시스템 1과 시스템 2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크게 이제 5개 그 파트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파트가 시스템 1하고 시스템 2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파트가 우리가 어떻게 그 잘못된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이는가를 파고 들어가서 연구를 한 부분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파트고 이제 다섯 번째 파트가 이제 우리의 기억자와 경험자에 대한 이제 얘기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하여튼 이제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비이성적인 또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는 건데 우리가 왜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가를 봤더니 우리 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시스템 1하고 시스템 2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시스템 1이 생각을 안 하는 그 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아까 이제 리차드 세일러가 넛지라는 책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그 화장실 변기에 있는 그 팔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거기를 이제 조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소변을 보게 돼 있죠. 근데 그게 의식적으로 나는 저거를 꼭 맞춰야 되겠다라고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조준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우리 시스템 1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모든 뭐 내 행동 하나하나를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행동을 하면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지겠죠. 그건 뭐 거의 뭐 불가능하겠죠. 그렇게 사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자동으로 화장실에서 뭐 그 펄이가 보이면 자동으로 이제 겨냥을 하듯이 이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사실은 별로 그렇게 사는데 불편한 게 없는데 근데 모든 거를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집을 산다든지 뭐 이제 이런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뭔가 좀 신중하게 따져가면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동원되는 게 시스템 2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시스템 2를 쓰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 나중에 나오지만 게으름은 우리 본성 깊숙이 박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게으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싫어하는 동물이고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일 경우에 이제 머리를 쓰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머리를 쓰지 않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네. 하여튼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게 결국은 뇌가 작동을 한다는 건데 뇌가 이제 작동을 하려면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써야 돼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지금이야 먹고 사는 게 뭐 풍부한 세상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가장 힘든 일이었었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먹을 거를 구하는 세상에서 그 에너지를 뭐 생각하는데 다 써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굶어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걸 싫어하고 게으른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시스템 1의 그 지배를 받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다. 라는 게 이 책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뭐 합리적으로 생각해라, 깊게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 책의 주인공이 시스템 2일 것 같지만 사실 이 책의 주인공은 시스템 1이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적혀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를 정말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낱낱이 밝히는 게 이제 2, 3, 4장의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조금씩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책이 워낙 내용이 길기 때문에 방대하죠. 다 이제 저희가 체크해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뭐 인상적으로 좀 알아야 될 부분들, 네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그 키워드들 중에 그 편안함을 추구하고 게으름을 추구한다 그런 말씀을 종전에 좀 해주셨는데 전 책에서 보면서 되게 좀 인상적으로 좀 봤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인지적 편안함이 주는 즐거움에 대해서 다룬 챕터가 있었는데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발음이 쉬운 단어를 접하면 사람은 굉장히 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요. 그 시스템 1의 작용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거나 그 효과가 사라지더라도 발음하기 쉬운 이름을 가진 기업은 주식 발행 이후 첫 주 동안에 발음하기 어려운 기업보다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오른다. 이런 내용을 아예 써 놓으셨더라고요. 이것이 진짜 사실인가? 사람이 정말 그렇게 동작하는가? 이런 의문이 좀 생기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최근에 그 공모주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중에 카카오뱅크가 있고 또 얼마 전에 크래프톤. 근데 둘 중에 크래프톤이 발음이 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걔가 조금 더 실적이 저조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직접 펀드 운용하시고 하시니까 아마 이런 경험들이 조금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실제로 그렇던가요? 어떤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 경험보다 그 황렬님이 아까 그 경험하셨던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경험이 있으셨죠? 네, 이거 아내가 들으면 큰일 나는데 안 듣겠죠. 네. 제가 이제 고양시에 살은 적이 있었어요. 한 13년 살았는데. 네. 그 이제 거기 행신지구라는 택지 개발지구를 개발했고, 아파트 단지가 반이 찾고, 반은 뭐 역세권, 상업시설, 업무시설에 들어갔는데, 그 업무시설 쪽에 유일하게 딱 들어온 사택이 하나 멋있게 들어온 게 건물을 되게 멋있게 줬어요. 루트로닉. 이름도 난 몰라. 루트로닉이라는 건물 하나 딱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허벌판에 택지에 깔끔하게 도로는 정비되어 있는데 건물만 하나 딱 멋있게 들어선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아내랑 밤마다 산책을 하는데 낮에 가도 멋있고 밤에 가도 멋있고 그러니까 건물을 되게 이렇게 모던하게 진 거예요. 멋있게 져서.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주식 투자를 하는 친구가 아닌데 저 회사 이름도 너무 멋있고 회사도 멋있고 그래서 주식을 투자를 하겠다고 부딪히고 산 거예요. 몇 년 전에. 근데 너무 놀랍게도 산 다음부터 주식이 계속 빠져. 몇 년 동안. 근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반등을 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이제 어저께 팔았다라고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60%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투자 기간 대비해서 높은 게 아니지. 근데 아무튼
와이프 선택한 이유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와이프는 아직도 그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몰라요. 그냥 멋진 택지에 그림 같은 사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사옥을 보고 신뢰를 받은 거야. 분명히 저 회사는 괜찮은 회사일 거야. 왜냐면 그 업무 공간들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직원들한테도 괜찮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또 역 바로 앞에 있어갖고 출퇴근도 고려한 입지를 했구나 이런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오자마자 한번 물어봤거든요. 대표님한테 뭐 하는 회사 했더니 바이오 회사였대. 바이오 의료기기를 네. 만드는 회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 돼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와이프는 그것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네. 시스템 1으로 결정한 거겠죠. 그러니까 되게 시스템 1은 좀 편리함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감과 촉을 따른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오는 그 대표성 그 편향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뭐 잘생긴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뭐 머리도 똑똑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회사 사옥이 멋들어지니까 저 회사가 뭐 좋은 회사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 전형적인 대표성 편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두 시스템 중에 시스템 1이 여기 이렇게 목차로 보면은 점화 효과라는 것도 있고 점화 효과는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뭐 행동하는 것들 그리고 인지적 편안함 아까 말씀하셨고 네네. 또 정상 이론, 성급한 결론, 판단의 재료, 질문 전환, 휴리스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휴리스틱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른 것들은 이제 얘기를 드리면 이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휴리스틱은 간혹 책에 한 번씩 나오는 단어예요. 그때마다 휴리스틱이 뭐였더라? 뭐 이렇게 아니면 지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휴리스틱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도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휴리스틱이 사실 이제 뭐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휴리스틱 하면 이제 뭘까 이제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시는데 또 이게 번역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휴리스틱을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게 번역이 좀 굉장히 이상하게 번역이 돼 있거든요. 오히려 번역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가 오히려 헷갈리는. 저 요즘 유행하는 용어에서 휴리스틱을 찾았어요. 뇌피셜. 뇌피셜? 내 머릿속에 그냥 내 이론에 따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모르겠고 그냥 내 생각에는 뇌피셜로 얘기하면 이렇게 사람들 요즘 얘기하잖아요. 그게 휴리스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휴리스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스템 원적으로 그냥 빨리 지름길로 쉽게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휴리스틱 방식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부동산을 사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루트로닉이라는 회사를 사실은 투자를 하려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이 회사가 과거에 돈을 얼마나 벌었고 이 회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이 앞으로 얼마나 팔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차근차근 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회사 사옥을 딱 보고 멋들어지니까 이 회사 괜찮은 회사인가 보다 하고 딱 의사결정을 내려서 이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휴리스틱이거든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휴리스틱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리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다 휴리스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다독다독하면서 이런 확증 편향이라거나 어떤 편향들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 책들도 몇 번 계속 다루고 하면서 인식이 되곤 하더라고요. 보통 인식을 못하는데 이거 내가 확증 편향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 개념 자체를 모르면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굉장히 좀 편향에 취해 있었구나라고 나중에라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런 생각의 과정이 있다는 걸 모르면 그런 인식조차 좀 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좀 읽으면서 내가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어떨 때 한 번씩이라도 인식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도 잘 안 되시죠? 안 되죠. 이게 이런 편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얘기는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이제 컴퓨터가 아닌 이상은 뭐 모든 인간은 아무리 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카너먼 자신도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자주 나와요. 본인이 이런 행동경제학을 연구하는 그런 행동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보면 끊임없이 이런 뭐 실수를 하더라라고 카너먼 자신도 고백을 하고 있고 네. 리처드 세일러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인 이상은 뭐 우리가 이런 실수를 뭐 안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스스로 좀 돌아보면서 하여튼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거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네. 또 정말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내가 이런 실수를 해도 사실은 사는데 별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야에서는 이 네. 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분야냐 하면 이제 주식 투자라든지 이렇게 과거 원시 시대에는 우리가 없었던 행동들을 이제 현대에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할 때는 그냥 휴리스틱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하여튼 이제 그때에는 좀 정신을 차리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